것을 쓰레기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버릴 때 비용을 지불해 본 적도 없고요. 헌옷수거함에 넣으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겠지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버린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옷들이 지구 어딘가에 쌓여 쓰레기로 된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을 통해 헌옷수출업체의 선별장을 보이는 옷들. 이 중 일부는 국내 뷰티시샵 등으로 유통되지만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는데요. 포장되고 컨테이너에 실려 인도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향합니다. 가나의 카트만두 시장도 중고 의류가 거래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세계 5위의 헌옷 수출국인 우리나라 옷들도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옷은 매주 1,500만 개. 옷들이 넘쳐날 만큼 많은 까닭에 절반 가까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쓰레기의 양 역시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 강에 버려지거나 태워지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폐기되버렸죠. 결국 시장 근처엔 헌옷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강이 생겨버렸고 소들은 산더미 같은 어디에서 풀 대신 합성섬유를 듣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양도 상당해서 파도가 칠 때마다 묵묵치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죠.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옷이 버려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옷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70억이 사는 지구에서 1년에 1,000억 개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매시간 1,000만 벌 넘는 새 옷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300만 벌 넘는 옷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330억 개가 버려지는 거죠. 싼 값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만 결국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요. 옷에 색을 입히는 염색 과정에 드는 에너지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흰색 면 티셔츠는 커피 한 잔 값에 살 수 있지만 한 장을 만드는 데 무려 2,7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2,700리터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인데요. 전체 산업용 폐수의 2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이 유행 때문에 금방 버려지고 팔리지 않은 제품은 새것체로 소각되다 보니 의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선박과 항공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세탁을 하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한강 등 식수원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의류 산업에서 다양한 친환경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지금 있는 걸 오래오래 잘 쓰는 게 아닐까요? 지난 20년 동안 옷을 입는 사람의 수는 조회도 늘지 않았지만 의류 생산량은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돼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의 제로 소사이티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이걸 친환경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리사이클도 있고 재사용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리사이클이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딘가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멘트의 소성로에 집어넣으면 이게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가 되니까 그 연료로, 환경 연료로 쓰면은 우리가 소위 유로피안에서 얘기하는 서큘라 이코노미, 순환 경제의 한 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과학적인 걸 많이 알리고 캠페인도 하고, 저희도 세미나도 여러분들 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한 70만 톤 정도의 우리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썼는데 작년에 불과 한 3년 사이에 24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협회, 우리 지금 이창기 부회장님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시멘트 협회에서 열심히 같이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240만 톤을 썼고 앞으로도 한 500만 톤 가까이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각 시멘트사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대신에
이런 우리 페플라스틱이 들어가게끔.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굉장히 정제가 잘 된 아주 좋은 땔감이에요. 석탄이 대략 한 6,500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킬로당. 저희들 옷은 TC 원단이라는 것, 소위 TC 원단이라는 것은 한 1,500칼로리가 나와요. 그렇게 좋은 열량이 나오는데 이걸 전형적으로 전부 우리나라 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가 안 잡히는 이유가 비즈니스 모델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이 패션 브랜드들이. 그래서 대략 가격 구조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00벌을 만들면 3,500 내지 4,000벌만 팔리면 그 정찰제로 팔리면 자기 투자한 비용이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 우리 저 슈페리어의 매장님 계신데 슈페리어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홍재성 우리 MU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홍재성 회장님도 계신데 많은 유로피언 브랜드들이 나머지 30%를 팔아서 이익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한 30%를 처리를 어떤 회사는 3년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안 팔리면은 라벨 다 떼고 그걸 미국에서는 거의 다 매립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매립을 못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소각이나 주로 소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3년 가지고 있다 소각하고 어떤 브랜드는 5년 가지고 있다 소각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크게 그냥 대중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쓰다 버린 페트병들 다 모아서 그거 수입하다가 우리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그게 80년대 그거 사업을 하신 송종채 회장 어디 계세요? 네. 언제까지 수입했어요? 몇 년도까지? 미국에서? 몇 년도 기억은 안 나는데 수년 동안 수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미국에서 쓰레기를 대한민국이 수입하다가 그거 분류해가지고 우리 플라스틱 생산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거꾸로 돼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정말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인데 왜 환경을 이렇게 망치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태평양에 폐플라스틱을 주워다가 연료로 쓰는 그런 것을 화해할 최종 목표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하나를 더 꼭지를 올해 붙였습니다. 시멘트 협회와 같이 우리 수출하는 옷 수출하지 말고 전부 내가 사겠다 해서 사가지고 우리 저 시멘트 협회에 보내려고 오늘 한 5,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박정희 학장이 지난해부터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제자들이 다 교수들이니까 제자 서너 명 이대 교수, 전남대 교수 이렇게 제자들 동원해서 같이 지금 기본 자료 수집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 6월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핏대만 올리면 우리 페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였듯이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깃발을 잡으려고 준비하느라고 보여줬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저희 미래지식사에.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대내외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다 그러는데 우리 모임이 이 미래 지식 사회 이제 이름이 미래 지식 사회 포럼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미래 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강태진 회장님께서 헌 옷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롭게 이슈를 이렇게 레이즈를 해 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작년까지 플라스틱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성과가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면서 또 오늘 특별히 느낀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또 오늘 윤희숙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우리 내리막의 시작인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려고 잠시 숨 고르는 건가 이런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실 텐데 기대가 큽니다. 제가 어디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짜증이 나지만 인도하는 거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길이 확 튀어가지고 잘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요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정말 계속 항진하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포럼이 한번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월까지 마감이고 옛날에는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포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포럼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그렇게 하자는 그런 덕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 없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선배님들이 저를 신분을 시키려고 하여튼 뭐 올해 이제 새로운 보직을 맡았으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여든 야든 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저희가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그런 우리의 기대가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나물이 그 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윤희숙 교수님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라고 저는 많이 부르는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윤희숙 의원님을 강남 모처에 모셔서 한 200여 명의 CEO들이 아까만 이 세상에 대한 해법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윤 의원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실 그 거대 담론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주실지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윤 의원님의 열강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지식 포럼, 미래 지식 포럼도 크게 발전하는데 제 나름대로 신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학장님 말씀하셔서 안 하겠다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특적으로 전달이 되는가 봅니다. 새로 금년 되셔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포럼이 금년 우리 사회 당장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불을 밝히는 이 미래 지식 포럼이 있으니까 더 큰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하신 윤희숙 교수님,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제 경북증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좀 시키려고요. 우리 의원들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경북증오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윤희숙 교수가 당시 KDI에 계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잘 쓰셨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칼럼 그대로 우리 경북지모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특강을 좀 해주시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뭐 당은 다르지만 제가 계속 카톡으로 용기 내라고 보내줬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여의도 의정 생활한다면 지금 여고하고 저런 모양이 아닐 텐데 저런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온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앞으로 우리 윤희숙은 오늘 여기서 길을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 때 좋은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특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하신 뒤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KDI 국제정착대학원 교수님을 역임하셨고요. 21대 국회의원 서초구 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윤희숙 교수님을 맞이해주십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고 제가 정말 깊이 실망을 하고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는 내 평생 굉장한 양심의 단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해 정원의 사이클이 끝나자마자 나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사표를 냈어요. 왜 정말 그 한 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그 상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그냥 서로 이 힘싸움만 하는 것이 너무 보여서 제가 그때 이렇게 사표를 냈는데 저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그 일어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 전체의 그 활력을 위해서도 나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2,500만 근로자 중에서 300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제도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예 한 15% 정도가 완전히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그 실제가 너무 많이 괴리가 되니까 이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제도 안에 아예 못 들어가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정치에 들어오라는 그 오퍼를 받고 아 이런 정책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거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가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니까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그리고 저를 그 리크루트 하신 분들도 저한테 그걸 요구했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대선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제 시험대에 올랐냐면 상임위를 정하고 제가 기획재정위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왜 그 대통령실하고 크게 그 마찰을 빚었던 MBC의 쓰레빠 기자 보셨죠? 그 쓰레빠 기자, 쓰레빠 신고 왜 그 저기 싸움했던 그 기자가 그 당시에 국회 출입이었는데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세종시에 KDI가 이전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저 집을 분양을 해서 거기 살게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 친구 얘기가 너는 집이 두 채니까 기획재정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데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네가 가서 그걸 하면 이해상충의 문제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이해상충의 문제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상충이다. 그 정도 상황을 가지고 이해상충이라고 하면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정책을 만져서는 안 되고 집이 두 채인 사람은 부동산 정책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기준이면 기획재정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일단 대응을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라에서 강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살게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이해상충의 문제이고 아니고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 교수 직업을 관두고 정치로 들어오는 순간 정치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면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말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에 들어가는데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것이 이해상충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일부라도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맞네 아니네를 따질 게 아니라 두 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처분하자. 그게 내 말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거라면 그때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내가 민간에 함께 있으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공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정치는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자기가 정치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만났을 때 자기 말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중시한다면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말을 믿을만해라는 인식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도덕성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담인데 그래서 세종시에 있던 아파트를 내놨어요. 제가 내놓고 한 달 동안 매물이 안 들어와서 전혀 뭐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한다라는 발표를 냈어요. 그때부터 세종시 집값이 완전히 고공행진을 한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저랑 같이 집을 내놨던 다른 분은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매물을 걷어들이면 안 되겠다. 그때 이미 한 그 가격이 1억 이상 올랐는데 저는 그냥 원래 내놨던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우직하게 적어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 누구보다도 우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을 저로부터 산 사람은 이제 로또를 맞은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어쨌든 이 상인이 활동을 하면서 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아무도 딴지 걸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근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제가 아버지 부동산 때문에 또 배지를 내려놓은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추구했던 것이 내 말의 무게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공직법 위반 그때 일이 터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으로 유명해지고 이름을 만들었고 근데 아버지 일을 통해서 제 말의 무게가 임대차법에 대한 제 발언이 각종 방송에서 굉장히 희화화됐었습니다. 뭐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제가 막 그 임대차법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제가 그때 이게 내가 정치를 계속 하려면 내 말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내 말의 메시지의 무게를 무겁게 하지 않고 그것을 희화화하는 정치라면 평생 더 이상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그걸 가볍게 여긴다고 사실 비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게 그 자리가 그렇게 가볍냐 이렇게 내놓고 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려면 계속 하려면 못하게 돼도 할 수 없지만 하려면 내가 하는 말에 무게를 지키겠다라는 제 나름의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목이 여러분들 생각도 지금 다 각각 다르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각각 다르실 겁니다.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건 조금 쉬었다가 오르막일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많은 분들은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갖고는 긴 그 쇠락의 시작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은 낚시고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뭐 동의가 되시죠? 이거 저 말씀은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뭐냐면 지금 내리막으로 가려고 하는 힘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하겠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많은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오르막길을 왔다는데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후에 정말 저점에 있었어요. 저점에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속출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막막한 전쟁 후의 모습 있잖아요. 저 모습이 이 사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50년대 우리나라가 역사의 어떤 저점에 있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 중앙청에 있던 자리죠. 중앙청에 있던 자리가 그 전쟁 후에 완전히 잿더미였습니다. 그 잿더미의 사진이 저 당시 지금 서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저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저 이제 중년 여성들이 저기서 뭔가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저 때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저점의 상태에서 오르막을 쫙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분석하고 어떻게 저런 성공이 왔을까를 분석했을 때 사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달랐던 점, 그러니까 분석을 했어요. 세계은행이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아랍이나 아프리카에서 리플리케이트 하려고 비슷한 조건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리플리케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보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그 개발도상국하고 달리 피 속에 배우고 싶어하는 자기의 세상을 넓히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60년대 KTV가 사실 KTV 전신이 대한뉴스라고 기억나시죠? 대한뉴스 필름입니다. 이 60년대에 한글 문맹의 대상을 상대로 한글 캠프를 만들어서 1년에 200시간씩 농한기에 농촌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군대에도 가고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한글을 가르치게 했는데 한글과 산수를 200시간을 가르치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아서 특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본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들을,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그 다른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타이거들,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유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제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도에 올라간 다음에, 궤도에 오른 다음에 70년대, 저 보세요. 70년대 기억나시죠? 기능을 위해 답다운 젊은이들을 서울에서 퍼레이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함의가 뭐냐면 엄청나게 대접을 해주죠. 이 친구들을 대접을 해줍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보통 때 생활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공업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공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인력들을 열심히 무슨 공업원고 좋은 학교들을 만들죠. 공업학교,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이 친구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자기 동생들도 시키고 부모님한테 돈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줬을 텐데 국가가 이런 친구들에게 뭐 선방공, 그 공작공 이런 사람들을 기능을 갔다 오면 전 서울 시민들이 옆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거 가루를 날려주고 이런 것을 국가가 굉장히 저런 활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분들을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그립이 셌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런 식의 그 상향의 의지와 상향의 낙관성 이런 게 지배했던 사회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에 있는 기업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을 지금 올라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캐고 바다에서 잡아서 파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테이크 오프가 60년대 초반에 일어나면서 이제 의류 뭐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경공업으로 시작을 해서 합판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가다가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 80년대 들어가면 이제 뭐 삼성의 그 반도체 투자 이렇게 그때 시작을 하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세계 1등이라 아직은 굉장히 잘 팔고 있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선진국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술 프론티어에 있는 기업들을 몇 개라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농가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근데 불과 60년 만에 지금 보시면 전 세계의 그 IT 산업의 수혜를 다 받고 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카오톡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불과 두세대 60년입니다. 사람의 값입니다. 60년대 우리가 가족 계획하면서 냈던 그 표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저게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에 저게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 국가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영화 보러 가면 대한뉴스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되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살겠자. 이게 점점 사람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 90년대 들어가면 둘도 많다. 그리고 지금 다시 뭐라 그러냐면 한 자녀 보자면 둘보다는 셋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너무 사람이 흔해서 사람값이 너무 낮아서 조금 낳고 이러자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귀한 거죠. 사람이 너무 귀해서 저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그리고 셋을 낳기 위해 요새 자녀 셋 낳으면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죠. 원하는 것은 그런 정책 능력을 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 돼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간 거죠. 공무원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그 공무원들 욕할 게 아닌 게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 거죠. 덮어놓고 나타나면 거짓골을 모면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이제부터 애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얘기할 그 정도의 그 식견을 가진 나라는 흔치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저기서 제가 그 정책을 가르치고 그 경제 정책을 그 전문가 서클에서 얘기할 때는 저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가 점점 더 경제 활력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파이가 줄어들고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생각했던 것이 이런 그 경제 활력을 다시 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제가 얼마나 작은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표를 보시면 저건 단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깥에서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위축시키는데 그 위축시키는 바깥의 힘을 견디는 것은 사람의 내적인 힘인데 그 내적인 힘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내적인 힘이라는 것은 누가 길러주는 거냐?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그것을 기르는 그 메커니즘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게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죠. 지금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저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축되고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저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제 대학 다닐 때 사진입니다. 사실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때 대학생들이 길가에 나가서 이런 시위를 되게 자주 했습니다. 저도 자주 나갔는데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때 이 친구들은 나가서 취직할 걱정이 없었어요. 이때 이 친구들은 그때 이제 그게 제 나이 또래인데 학교 다닐 때 대기업에서 리크루트 행사를 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나 대학 졸업하면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다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저렇게 시위를 맨날 학교 수업 빠지고 시위를 나가도 어디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면 감옥에 그때 갔던 친구들은 다 사실 와서 지금 법조인 돼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의 친구들은 어딘가 취직할 걱정은 안 했던 거죠. 그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때 다들 마음이 컸던 거예요. 옛날엔 저랬는데 점점 많이 고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저렇게 되면 임금 차이가 저렇게 되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리를 움직이려고 하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순간 저 앞에 걸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가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문. 여기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 차져 있고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노동제도는 해고나 이런 것을 하면 법원 가면 100% 집니다. 그 예상 갱신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은 이미 선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뭐냐? 나이 드신 분들도 노동시장에 오래 좋은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임금이 빨리 올라가니까 중년을 보면 저 사람 정년하는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회사도.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하는. 여기 지금 CEO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제가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생산성보다 훨씬 임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젊은이들도 피를 보고 나이 드신 분들도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도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고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게 구조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자기가 인기가 없어도 지지율 하나 박아도 저 노동개혁하겠다라는 게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선에 가서 뭔가 반 이상을 해야지 이런 개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거 다 입법상이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홍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때 지금 여당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일단 옆으로 치우보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내리막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 시스템 개선을 우리가 그동안 안 하고 밀어놨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적인 상황 속에서는 경제의 움직임이 지금 죽어있는 거죠. 경제 움직임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생산성이라는 게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기회나 희망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게 빨리 위축되는 방식에서 이 많은 것들, 그때 해서 우리가 재미를 봤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맞는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이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되냐 도대체. 20년 내내 얘기했는데 왜 모든 정권이 진보 정권이고 보수 정권이고 이 개혁을 왜 못했냐. 70년대 80년대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왜 못 고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게 1970년에 중학교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나이가 지금 언제냐면 지금 60대 초반, 60대 중반. 그때는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 나이 중에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젊은 분 중에는 있으신데 그 나이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대충 느끼실 거예요. 특히 시골에서 고향인 분들. 그때 자기 시골에서 중학교 간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알던 뭘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갔을 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맞나?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국민의식이 강한 정책 연구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그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이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도덕성이나 그 뭔가 그 미래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제가 깨달음을 그때 얻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다들 느끼시죠? 사회 갈등이 너무나 다면적이야. 너무나 빨리 변한 나라, 너무나 빨리 성공한 나라로서 빛도 엄청난데 그림자도 엄청납니다. 사회 갈등이 저게 이제 진보 보수가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는요. 우리나라의 진보는 다른 나라의 진보하고 달리 굉장히 민족주의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진보는 굉장히 글로벌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진보가 어떤 그 말을 많이 하냐면 죽창가라는 얘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포퓰리즘을 갖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계층이 누구냐. 글로벌화 중에서 대외 의존적인 수출 구조 속에서 성공했다. 세계로 빨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적응했던 계층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남자 여자라든가 남자 여자는 지금 뭐 영미권도 굉장히 강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게 나이별로 보시면
나이들로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젊은 사람들 20대한테 물어보면 20대는 압도적으로 남녀 갈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기성세대 50대 이상을 그냥 일단 기성세대라고 보시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왜들 싸우는 일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들 싸우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죽고 살기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어려움, 엄마와 언니가 이모가 살던 삶을 본 여자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너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이때까지 선배들한테 보장돼 왔던 자리가 자기한테는 갑자기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가 꼬라박기 시작하니까 이 갈등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세대 간 격차도 이렇게 강하고 지역 격차도 강하고 빈부 격차도 강한데 뭐가 있냐면 저 갈등을 어떻게든 괴멸로 몰고 가서 나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위해서 저 갈등을 써먹느냐는 마음이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내리막으로 가려는 길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앞에 있는데 이걸 끌어올리려면 우리 예전의 성장 공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성공했는데 너무 성공했을 때 그 공식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개혁에는.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저 갈등을 쌓아안고 나라를 길게 봐서 국민 대부분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저 갈등을 쌓아안고 화해시키는 정치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괴멸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파토난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강해져라, 일어나라, 손잡아줄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모든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활력을 되찾는 오로지 하나의 길이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힘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는 정치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의식 저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정책 연구를 하는 그 20년 동안 계속 저 경제 정책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면에서 실패하고 있구나. 각자 도생이라는 것이 온 사회에 저렇게 팽배한 나라에서는 이 갈등 구조가 그대로 가고 이 갈등을 이용해 먹는 정치 리더십 속에서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고 중간에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저렇게 only the strong survive라고 약자는 죽어도 돼라고 가르치는 너는 강자니까 살아남을 자격이 있어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는 경제 정책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성공한 나로서 얼마나 그 반듯하게 공적인 사회적인 연대를 얘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고 키워야 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정신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사람들로 굉장히 리더급이 쌓여져 있잖아요. 저걸 뚫고 정신을 보양시키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그 그룹 또는 개인, 세력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있는 강연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그 강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많은 또 새로운 그 인식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하여튼 60년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불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거를 우리가 모른다, 세계인이 아는데 그럴 정도로 발전됐는데 요즘에서 느끼는 거는 그 속도 이상으로 추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입법 사항이 노란봉투법.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민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근로자의 복지를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바운더리에서 문을 막 두들기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그 당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역할이에요. 문제는 그 당이 얘기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협소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럼 그거를 전국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솔루션, 그 문제의식을 받되 제도권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되 보다 전체 우리 경제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메커니즘이 망가져 있는 거죠. 망가져 있는 그 고리가 어디냐면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탄을 해야 되니까 당대표 방탄을 해야 되니까 노조의 지지도 중요하고 정의당의 그 표도 지금 중요합니다. 뭐 영부인 특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너무너무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권까지 가기 전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계속 알리면서 빌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어떤 기회를 서로 학습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디테일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이거 하려고 했다가 해보니까 이거 완전 경제가 작살날 것 같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굉장히 그 전체 질서를 흐트리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도 아무데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면 근본이 양쪽 당이 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의 근간, 척추에 해당하는 것을 막 흔들게 되는 것도 뭔가 정치적인 방탄이라는 목적이 끼어들 때 이거를 마구 무시합니다. 이게 이런 목적이 있어도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알아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치의 토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정치를 그렇게 혐오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지금 나라를 작살내는 법이 다 국회를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저걸 어떻게 수준을 끌어올리느냐를 국민들이 특히 리더그룹이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빨리 추락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전체의 경제만 보고 다들 앞만 보고 달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저런 공인의식을 가진 리더가 전혀 양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선의 사각지대로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더 고학적이고 더 세상의 그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뭐 양당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 의원님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뭐 정치가 자유다라고 예전에 어떤 재벌 총수가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도 전부가 다 입법 사항입니다.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그런 사람들 또 준비를 하려고 마음이 있는 그렇게 헌신한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회의 어떤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오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어기면서 더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 값에는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건 싼 값에 들어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다 주면서 집에서 같이 살지를 못하니 거주까지 해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깡패 국가가 돼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적어도 OECD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변호사.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그 외국인 그 도우미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우리가 깡패 나라로 분류되기는 어렵네라는 이제 그 검토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 핵 정책이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론도 아직 그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정책이 바뀔 때마다 왜 외교안보가 이렇게 급변을 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죠. 진짜 정말 시원한 그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비가 있는 게 양쪽이 다 너무 좀 물건에 차 있거든요. 양쪽이 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같은 하늘을 지고 사느냐.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재명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도 나를 찐명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가슴에 상처를 받는다. 나를 찐명이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저분의 그 국민 별명이 찐명입니다. 찐명. 왜냐하면 선거 때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 오디오 파일이 자기 형수 뭐 거기를 찍겠다. 그게 그 여성의 생식기를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거기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찐명입니다. 찐명.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정말 저 사람 좀 어떨 때 보면 좀 바보 같은 게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제도권에서는 찐명이라는 얘기를 안 싸웠습니다.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를 찐명이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그걸 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오디오 파일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분 지지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40% 넘는 사람들이 저분을 찍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그 형수 파일을 듣고 어떻게 계속 저 사람을 지지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릴 때 어렵게 살았대잖아. 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너네는 감히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지 않아놓고 교양을 얘기해? 이런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이 정도로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되고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내 책임이니까 뭐 이런 식의 공통 기반이 우리나라가 참 없는 사회입니다. 아까 제일 저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와 빈자. 사실 부자와 빈자가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의 갈등하고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물론 강남정권 빼고 강남정권들은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국민들이 갈라져 있는데 상대방을 아까 우리 이해찬 씨처럼 괴멸시킨다고 하면 시원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한 표씩이잖아요. 있는 리더들이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말든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충은 공감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하늘을 지고 살아야죠. 어떡합니까? 마무리하기 앞서서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모임은 3월 21일 화요일 6시에 호림박물관 신사무덤에서 있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강의해 주신 윤희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윤희숙 교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저희 테이블에서 최문현 의원님께서 인재 그레시엄의 법칙 아십니까? 하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꼭 해야 되고 필요한 분들은 뒤로 빠지고 정말 악화가 양화를 가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국회에 윤희숙 의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런 분으로 빠지고 그레시엄에 맞추고 그때 있었다 그런 말을 막 하는 참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가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르막으로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오르막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 오르막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조업의 생산 현장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빨리 다시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늘리고 우리 수출을 늘려야 지금 무역 적자가 작년에 500억 불, 올해 벌써 40일 만에 187억 불, 뭐 이런 식의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참 뭔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저는 또 옛날에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제조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52시간 문제도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중대재해, 노란봉투법, 뭐 제조업하는 사람한테 용기와 더 사업을 빨리 키워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크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90년대까지 모든 분들의 제조업하는 분들의 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키우면 굴지만 않고 자식들한테 태어나는 빌딩에 나가서 뭐 이런 식의 그 자주 섞인 말들을 우리 제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저희 대한민국을 제조업 플랫폼의 국가, 제조업을 모든 플랫폼이 돼서 저희가 그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세계 최고로 제일 많이 생산하니까 배터리 수출하지 말고 아예 프레임까지 걸어서 수출하자. 모든 자동차는 프레임까지 걸어서 가면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그런 전기차 플랫폼 국가를 만들자. 또 기술 품목으로 요새 SMR가 많이 납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스몰 10만 킬로와트, 20만 킬로와트. 최고의 모든 브랜드의 패션을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는 달라도 그게 하는 사람, 우리 한 250억 불 이상을 한국 사람이 나가서 패션 브랜드, 룰루레몬, 우리 성계학 회장님이 가장 많이 생산해서 해주고 있고, 물론 우리 최혜원 사장, 가스엘바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스엘바자 브랜드 우리 사장하고 계신데, 저렇게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출하거든요. 노스페이스. 그래서 선진국 가면 다 노르웨이, 스웨덴 가시면 경영권이 넘어옵니다. 우리 홍 회장님들 사셔가지고, 우리 미래지식 포럼도 아마 하얏트 호텔에 가서